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박성영이라고 해요. 저는 남편과 재혼한 사이랍니다. 저는 혼자였고 남편에게는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그 아들과 얽힌 이야기들이에요. 재혼할 당시 아들이 중학생이었으니 짧지 않은 세월을 관통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아들과의 인연을 돌이켜보니 많은 생각이 몰려와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 그리고 제가 겪어온 것들, 살아온 이야기들을 얼마나 잘 풀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분하게 써보려고 해요. 이런 글을 써본 적도 없고 본디글 재주가 있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그저 제가 겪은 것들을 편안하게 이야기한다는 생각으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들어주실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드릴게요. 이야기가 다소 두서없더라도 너그럽게 생각하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야 할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재혼할 당시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의 아들은 중학생이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창 반항기 충만한 나이였던 남편의 아들은 제가 남편과 재혼하기 전에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아이였어요. 남편은 아들을 낳은 직후부터 전처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고 거의 매일 큰 소리를 내며 싸울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해 일찍 퇴근해도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어디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밤늦게 들어갈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전처와의 문제를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버티면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는데 말이 부부지 남보다도 못한 사이였고 부부가 둘 다 아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했다고 해요. 그건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 짐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결국 이혼을 했고 남편이 아이를 맡게 됐다는데 남편의 전처는 아직 어린 아들의 양육도 포기할 정도로 그 결혼 생활에 애정이 없었던 모양이었죠. 남편은 일을 계속 해야 하는 사람이었으니 이혼 후에도 아들을 살뜰히 챙기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는 동안 아들은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쯤부터는 학교에서도 알아주는 문제아가 됐다고 하더군요. 부모의 이혼이나 그 상황에서 자기를 맡아 키우고 있는 남편의 심정을 이해하기에는 아들이 너무 어렸던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그저 안타까운 일이라고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사전에 제게 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러니 저도 아들이 그렇게 말썽을 피우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과 재혼을 결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소개받았는데 솔직히 그때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재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나 싶었을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이미 사고를 칠 대로 쳐서 다니던 학교에서도 쫓겨나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머리는 노랗게 염색을 했고 옷이며 뭐며 모든 게 다 이게 정말 중학생의 모습인가 싶더라고요. 겉모습만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억지로 끌려 나와 있다는 티를 온몸으로 내면서 저랑은 눈도 한번 마주쳐주지 않았고 묻는 말에 대꾸도 잘 안 했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 덜 미안하라고 요즘 애들 다 그렇다 하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지만 태어나서 그런 양아치는 처음 봤던 겁니다. 그 충격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고 있고 그런 남편을 제가 외면하면 남편 혼자 그런 아들을 또 어찌 감당하려나 그 생각을 하니 도저히 남편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가족이 되었지만 아들은 저를 단 한 번도 엄마, 새엄마, 아니 가족으로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 만난 고기 마냥 닥치는 대로 사고를 치고 다녀서 경찰서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게 일상이었을 정도였어요. 가뜩이나 문제만 일으키던 아이인데 아버지의 재혼이라는 빌미가 생겼으니 그게 무슨 면죄부라도 되는 듯이 신이 난 것처럼 사고를 쳤던 거예요. 편의점이나 PC방 같은 데서 저지르는 자잘한 절도, 상습적인 폭행, 하다못해 한밤중에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폭주족 행세까지 이루 다 말할 수도 없는 다양한 사건들로 경찰서에 불려다녀서 동네 관할 경찰서에서는 저희 부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합의금으로 물어준 돈은 말도 못하죠. 남편이 벌이가 그리 대단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세 식구 충분히 먹고 살 정도로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는데 아들 합의금으로 집안 기둥 다 뽑혔다고 해도 전혀 심한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남편 차도 팔았고 재혼할 때 주고받았던 저희 예물까지도 다 갖다 팔았으니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들을 키우는 것은 그렇게 경찰서와 학교에 불려다니며 사과하고 수습하고 돈을 만들어야 하는 과정의 연속이었을 뿐 그 외 다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아침에 일어나 나가면 한밤중이 되어 자러나 들어왔고 집에서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지 않았으니 하숙생보다 못한 거였죠. 저도 저였지만 남편은 또 얼마나 속이 상하고 실망이 클까 싶어서 저는 늘 남편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 녀석이 언제까지 저렇게 사고만 치고 다니려는지. 당신 속상해서 어떡해요. 나랑 재혼한 것 때문에 괜히 더 저러는 것 같고 그 바람에 애한테 당신이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당신한테 미안해서 면목이 없지. 그래도 가족이 되어 같이 살면 여러 가지로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마음을 안 열고 계속 엇나가기만 할 줄은 몰랐어. 당신 마음고생 시키려고 결혼하자고 한 게 아닌데 미안해. 저러다가도 어느 순간 철들고 정신 차려서 제자리 찾아와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러게나 말이야. 그렇게만 해준다면 더 바랄 게 없겠어. 언제쯤 철이 들려나.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들 웃으면서 추억할 날이 빨리 오면 좋겠어. 저는 남편 걱정을 했고 또 남편은 제 걱정을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아들이 저희 마음을 알아줄 날을 바라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 합의금 뒷바라지까지 다 하며 기다렸지만 아들은 끝내 저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군요. 마음으로 낳은 자식, 기른 정,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다 힘든 시절 겪고 감정적 폭발도 겪고 그랬다고 하더라만 저는 그럴 기회조차 없었던 거예요. 아들 얼굴을 제대로 마주할 시간조차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남보다도 못한 상태로 지내던 아들이 사귀던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왔는데 아들이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온 아이는 아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 같지 않은 아이였어요. 결혼할 남자 집에 인사를 오면서 그 차림하며 심지어 껌까지 씹던데 그건 대놓고 남편과 저를 무시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저희 부부의 마지막 희망, 꿈에도 바라던 단 하나 소망은 아들이 똑 부러지는 반듯한 아가씨한테 한눈에 반해서 그 아이한테 꽉 잡혀 살며 정신 차리는 거였는데 그 꿈이 산산조각 나고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아들은 저희 부부에게 결혼을 통보하듯 일방적으로 알려왔지만 아들이 데려온 아이를 보고 나니 도저히 그 결혼을 찬성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네가 그렇게 무수한 사고를 치고 다니는 동안 너를 타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엄하게 야단을 쳐보기도 하며 오늘까지 온 것이지만 지금껏 그 어떤 사고를 쳤을 때보다도 지금 가장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우리는 이 결혼 찬성할 수 없다. 제가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랑 그동안 제가 사고 치고 다닌 거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하셔도 저는 이 결혼 꼭 할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은 확고해. 그러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해라. 아직 어린데 당장 결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니? 남편은 절대로 결혼을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아들은 또 아들대로 막무가내였죠. 그렇게 저희 부부와 아들이 서로의 주장만 하며 대치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임신까지 했는데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결혼 안 시켜주신다고 하면 알겠다고 하고 무책임하게 굴라는 말씀이세요? 임신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 허락해 주세요. 아들은 임신했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나더니 아예 대놓고 뻔뻔해지기 시작했어요. 배불러 오기 전에 결혼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시간 없다고요. 금방 배불러 온다고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모아놓은 돈도 한 푼 없으면서 당장 결혼해야겠다는 소리만 하는 겁니다. 결혼식에 드는 비용이며 신혼집까지 죄다 우리 부부에게 해대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 상황이었으니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다고 느껴졌어요.
아들이 그때 남편과 나에게 했던 말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날카롭게 저희 부부 가슴을 후벼 팠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아버지로서 언제 한번 제대로 신경 써준 적이나 있어요? 어린 시절 저는 늘 혼자였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엄마랑 소리 지르며 싸우는 모습뿐이죠. 그런 것만 보며 자랐는데 그러다 결국 이혼해서 엄마 없는 아이로 만들더니 그럼 차라리 그냥 그렇게 살 것이지 재혼까지 했잖아요. 그건 너한테도 엄마를 만들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너희 새엄마 좋은 사람인 건 너도 잘 알잖니. 새엄마요? 전 그런 거 알고 싶지도 않고요. 저한테는 신경도 제대로 안 쓰더니 밖에서 여자 만날 시간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중학생이었다고요. 나는 정말 살기 싫었어요. 사고치고 다니면서 두 사람 괴롭히는 힘으로 버티고 산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아버지도 네 새엄마도 너한테 하느라고 했어.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내 말이 심해요? 그냥 막 하는 말 같으세요? 죽지 못해 살다가 나도 이제 겨우 내가 좋아하는 여자 만났으니 결혼하겠다는 건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돼서 그거 하나 못 해줘요? 나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것마저 안 해주겠다는 거냐고요. 그냥 이대로 나가서 연 끊고 살기를 바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부자간의 끈이라도 이어가려면 최소한 제대로 된 결혼식 할 수 있게 해주고 살 집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들은 그렇게 남편을 무섭도록 몰아세웠고 그러면서도 저에 대해서는 엄마라는 언급조차 한 번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라는 식의 말들을 섞어 저를 끌어들이고 남편과 저를 싸잡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아들놈의 머리를 한 대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차마 그러지는 못했지만 죄인처럼 아무 말 못하는 남편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하냐? 아버지가 너한테 해준 게 없다니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어디서 그딴 식으로 아버지를 협박하려 드는 거냐?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야. 저희 부자 일이니까 좀 빠져주세요.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얼른 사과드리지 못해? 네 결혼 문제는 내가 네 어머니랑 좀 더 상의를 해볼 테니까 그렇게 알고 그만해라. 제가 보다 못해 한마디를 했더니 이 싸가지 없는 놈은 그마저도 저를 따돌리는 말로 무시해버리더군요. 공부는 지지리도 안 해서 아는 것도 없는 놈이 어찌나 영약한지 아들이 하는 말들 중에는 남편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들이 많았고 실제로 남편은 그런 말들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남편이 아들 말을 듣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별말 못하고 있다가 저한테 버릇없이 구는 걸로 한마디 겨우 했던 건 아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을 것이고 아들 그런 남편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들만 골라서 했기에 속이 아니었던 탓일 거예요. 저 또한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를 하긴 했지만 그 모든 상황에 원인 제공을 한 사람으로서 남편의 죄책감에 공감했고 결국 저희 부부는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게 됐던 겁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아들놈이 그렇게 개차반으로 굴었는데도 아들 뜻대로 해줬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아들이 요구하는 걸 다 해주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로 다 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또 당시에 제 상황 돼봐야 아실 수 있는 것들도 있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아들놈이 무서웠어요. 어릴 때부터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골라가며 하던 녀석인데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았죠. 뉴스를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자식이 부모 해치는 사건이 1년에 몇 번이나 생기잖아요. 제가 그 피해자 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당시엔 그런 생각도 적잖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해달라는 대로 해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와 생각하면 그게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가스라이팅이었던 거지 싶어요. 그때야 그런 개념이 어디 있기라도 했었나요? 그냥 그렇게 괴로워하기만 하다가 해달라는 대로 해줬던 거죠.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말은 간단하네요. 그러나 당시 남편과 저는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기 위해서 전 재산의 영혼까지 긁어 모아 결혼 비용과 신혼집 마련할 돈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아들 결혼시키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때 받은 대출금을 받느라 먹고 쓰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아끼며 살아야 했어요. 남편도 저도 입맛이 소박해 큰돈 들어가는 음식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저희 부부는 늘 먹고 싶은 것 한번 실컷 먹어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어떻게든 빨리 그 빚 갚고 저희 두 사람 노후 대비도 해야 했으니 빚을 안고 살면서 먹는 것에 돈 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아들이 원하는 결혼을 시켜줬던 거예요. 배불러 오기 전에 결혼해야 한다고 난리를 쳐서 번갯불에 콩 볶듯이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하고 한참이 지나도 며느리 배가 불러오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남편도 이상하다 소리를 여러 번 했지만 아들한테 대놓고 물어보진 못하고 그렇게 한참을 지켜보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 제가 답답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얘 혹시 애가 잘못되기라도 한 거야? 그랬는데 우리한테 말을 못하고 있는 거라면 괜찮으니 얘기해보렴. 상처가 될까 싶어 조심스럽고도 심각하게 묻고 있는 제 면전에서 며느리는 폭소를 터트리며 정말이지 깔깔 소리까지 내며 한참을 웃어대더라고요. 얼마나 웃어서 눈물까지 났는지 며느리는 그 눈물 닦으며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애는 무슨 애예요? 애초에 애는 있지도 않았는데. 결혼하려고 거짓말한 건데 아직도 그 말을 믿고 계셨던 거예요? 나 정말 올해 들어서 최고로 웃기네. 아니, 너 지금 그게 뭔 소리냐? 제정신인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거짓말을 하냐? 결혼하겠다고 생기지도 않은 생명을 들먹였다는 말이야. 그래 놓고도 지금 뭘 잘했다고 그 태도가 뭐냔 말이다. 걱정이 되어 물어본 저를 비웃듯이 말하는 며느리가 어이가 없어 기가 막혔고 제가 그렇게 화를 내며 말을 했어도 며느리는 아랑곳 없이 한 번 더 쐐기를 박듯 보란 듯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애 낳을 생각 없어요. 애 낳으면 몸만 망가지고 그는 또 누가 켜? 저는 그럴 생각 전혀 없거든요. 니들 머릿속에는 대체 뭐가 들었냐? 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는 말이다. 그래, 자식 낳고 키우는 문제야 너희 부부 소관이라고 하자. 아무리 그래도 그걸 빌미로 결혼시켜달라고 거짓말까지 한 네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야 되겠니? 다 떠나서 기본적인 예의 문제가 아니냔 말이다. 며느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당당하게 마치 저를 조롱하는 듯한 자세로 말하니 저는 그걸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결혼하려고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제게 그 말을 하는 며느리의 태도는 충격을 넘어 절망적이었죠. 사소하고 자잘한 며느리 흠에 대해서는 그동안 숱하게 봐주고 남편에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도 많았는데 그 얘기만큼은 그럴 수 없었죠. 아들 며느리 두둔하거나 봐주는 것 하나 없이 있는 그대로 남편에게 말했고 절망적인 제 감정도 다 이야기했어요. 남편도 제 얘기를 듣더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아들 며느리 불러 앉혀놓고 알아듣게끔 훈계를 하려고 했죠. 너희들 결혼시켜주려고 게다가 그렇게 급하다고 해서 그 큰 돈을 빨리 구하려고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 빚 고스란히 떠안아 갚고 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느냐. 절박한 심정으로 그런 거짓말을 했었던 거라면 이제라도 바른 소리 하면서 죄송하단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냔 말이다. 아버지, 이렇게 야단이라도 치실 작정으로 저희 부르신 거예요? 그깟 결혼시켜주신 걸로 생색이라도 내시려는 모양인데 평생 나몰라라 하던 자식 겨우 결혼 하나 시켜주셔놓고 갑자기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저 어머니한테도 잔소리 엄청나게 들었는데 아버님한테도 또 혼나야 하는 거예요? 전 또 어머님이 너무 심하게 그러셨어서 아버님이 저 위로해 주시려고 부르신 줄 알았더니. 기가 막혀서 내가 너한테 심하게 말하더냐? 내가 뭐라고 해도 비웃듯이 말했던 네가 할 말은 아니구나. 너희들이 지금 뭘 잘했다고 아버지까지 말씀하시는데 이러는 거야? 너희들 정말 이렇게 살아서 어쩌려고 그러냐? 이제 더 이상 학생도 아니고 결혼까지 했으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아직도 그렇게 천지분간 못하고 니들 멋대로 하려고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거냐?
그래도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인생 선배로서 해주는 말이 그딴 식으로밖에 못 알아듣는 거냐? 그러다 얼마 못 가 네 인생은 아무것도 안 남는 똥덩어리가 될 거다. 왜 그러고 사느냐 말이다. 남편이 그렇게 세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미 아들 며느리에게 저희 부부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인 모양이었어요. 지들 결혼할 때 전 재산 다 털어줬다는 걸 알고 있으니 더 이상 빼먹을 것도 없다 싶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평소 아들 며느리 행실로 미루어 그렇게 불려와 앉아있는 걸 용하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주도권은 아들 며느리가 쥐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며느리는 시댁이라고 어려워하는 기색 하나 없이 저 하고 싶은 말 맘껏 하면서 눈치 한번 보질 않았어요. 그런 얘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잔소리 듣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다고요. 우리 엄마 아빠 잔소리도 듣기 싫어서 집 나온 게 언젠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 왜 들어야 해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진짜 평생 손주 볼 생각 안 하셔야 할 거예요. 혹시 또 모르잖아요. 제가 언제 맘바뀌어서 애가 낳고 싶어질지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그런 생각 들다가도 쏙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런다고요. 아들이고 며느리고 간에 그런 식으로 저희 부부를 몰아쓰는 데는 도 같은 아이들 같았어요. 그게 협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들이 결혼시켜달라고 남편을 무섭게 몰아쓸 때도 저는 아들에게 입바른 소리 한마디 제대로 못하다가 겨우 한 번 나섰다가 본전도 못 건졌다는 이야기를 이미 했었는데요. 아들이 저를 엄마로도 인정하지 않으니 재혼한 입장인 저 스스로도 어쩐지 위축이 되어 부모로서 뭘 어떻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며느리한테도 마찬가지였죠. 며느리도 이미 그런 제 상황 다 파악하고 있었으니 저를 어려워하지도 않았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상황은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거죠. 그날은 좀 달랐던 거예요. 그대로 가만히 잠자코 아들 며느리 하는 말 들어주며 또 그렇게 아무 힘없는 부모가 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딴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해놓고 죄송하다 잘못했단 말 한마디 없이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오죽하면 아버지가 왜 그러고 사냐는 말씀까지 하시겠어? 거짓말한 것도 용납할 수가 없는데 너희들 그 태도가 뭐야? 지금 뭐 우리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제가 화가 나서 그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어차피 제 말이 애들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는 말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기에 한마디를 했던 거였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해도 아들 며느리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여전히 잘했다는 듯이 뻔뻔한 태도를 고수하니 남편도 더 이상은 못 참겠는지 그동안 수없이 생각했어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그 말을 드디어 하더라고요. 우리를 부모 취급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도 더 이상 자식으로 생각 안 할 작정이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이미 가진 거 다 내어줬으니 너희들이 더 받아갈 건 없고 우리도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으니까 앞으로 서로 볼 일 없을 것 같구나. 남편은 참으로 오래전부터 그 말이 하고 싶었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 말은 참으로 진심이기도 하고 진심이기에 또 참으로 아픈 말이기도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결코 홧김에 쉽게 내지른 말이 아닌 겁니다. 아들 며느리가 그런 남편의 깊은 마음을 알아줄 리는 만무한 것이지만 말이에요. 결국 그 말이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저도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예요. 잘 알겠습니다. 다시는 아버지 찾을 일 없을 테니 걱정 마시고 아버지야말로 이런 식으로 다시는 저희 부르지 마세요. 아들은 그렇게 끝까지 남편 가슴에 대못치는 말만 하더니 며느리 데리고 쌩하니 가버리고 말았어요. 인연 끊고 살자는 이야기까지 하면 혹시라도 아들이 정신을 차리려나 한가닥 가느다란 희망을 붙잡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남편은 그렇게 되돌아서는 아들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고 먼저 돌아앉아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더 잘해주고 싶었고 남편은 그런 제게 또 더 고마워했어요. 부부가 나이 들어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자식 욕하면서 더 돈독해진다고들 하던데 남편과 저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과는 좀 다르긴 했어도 그 비슷한 심정으로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마음도 더 많이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없는 것만도 못했던 아들, 속만 썩이던 아들 안 보고 사니 남편도 훨씬 마음이 편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서로 위하고 아끼며 천년만년 건강하게 살자 했었는데 하늘도 무심하단 말을 하게 만드는 일이 생긴 겁니다.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평소 고혈압이 있어서 그로 인한 여러 병들을 달고 살았던 남편이고 약을 장복하고 있기도 했는데 그래도 식습관이나 운동 등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뇌출혈까지 일으키고 말았던 거죠. 아직 그렇게 쓰러지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라 생각했고 또 남편이 그렇게 쓰러진 게 제가 더 잘 챙기지 못한 탓인 것만 같아 남편 수술실 들어가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고혈압성 뇌출혈인데다 나이도 있으니 덜컥 겁이 나기도 했고 그래서 그날 이후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던 아들에게도 처음으로 연락을 했어요. 전화는 받지 않기에 문자를 남겨뒀거든요. 그러나 아들은 남편이 수술 다 끝나고 며칠이 지나도록 병원에 한번 와보기는커녕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뇌출혈이라는 게 또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것이니 이러다 자칫 남편과 아들이 영영 얼굴 한번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제가 마음이 좀 초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잠든 사이에 잠깐 나와 아들에게 전화를 했죠. 안 받아도 받을 때까지 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했더니 몇 번째 만에 온갖 짜증을 내면서 받더라고요. 아, 정말 전화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스토킹이에요. 아세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신고라도 해야 그만하실 겁니까? 예? 내 문자 못 받았니?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그래도 지금 정신은 말짱하시니까 시간 내서 한번 다녀가거라. 안 보고 산다고 영 끊자고 할 때는 언제고? 아파 쓰러지니까 이렇게 바로 연락하는 거예요?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뭐 하자는 건지. 아들이 그렇게 큰 소리를 내니 옆에 있던 며느리가 전화기 받아쥐고는 그러는 거예요. 설마 지금 저희한테 병간호 떠넘기려고 하는 건 아니죠? 자기야, 그런 거 같지 않아? 진짜 어이없네. 바라는 거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냐고요. 우리도 바라는 거 없으니까 우리한테 기댈 생각하지 말고 병간호나 잘하세요.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탁 끊어버리는데 끊어진 전화기 붙들고 어찌나 기가 차던지요. 복도에 그대로 서서 흐르는 눈물 삼키고 마음 추슬러 겨우 병실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괜한 소리 하지 않았죠. 애들한테 연락했다 소리도 안 했어요. 아니, 못했습니다. 몇 번쯤은 남편이 아들한테 연락 한번 해볼까 그 비슷한 소리를 제게 하기도 했는데 몸이 아프니 마음도 약해지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것도 못 알아듣는 척 했어요. 연락을 했는데도 안 오는 거라는 걸 알면 남편이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클지 걱정이 됐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남편이 직접 연락을 했는데 그때도 전화는 받지 않아 남편이 문자를 남겼었고 아들 며느리는 남편이 직접 연락을 했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애들이 요즘 많이 바쁜가 보다 하며 아무 소용도 없는 괜한 얘기를 해보지만 남편도 저도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소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을 때 이미 남편은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던 모양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까요. 남편의 부고를 듣고서는 그래도 아들 며느리가 장례식장에는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 하는 꼴이 영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들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지만 며느리가 하도 막장으로 나오니 아들 하는 꼴은 오히려 묻혔던 거죠. 며느리는 시부 장례식장에서 무슨 화장을 그렇게 하는지 입술색만 연하게 했다 뿐이지 할 거 다 하는 겁니다. 보다 못해 제가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 시아버지 빈소에서 며느리가 속눈썹이 너무 화려한 거 아니냐? 내가 아주 민망해서 불 수가 없어. 그거라도 좀 떼면 안 되겠니? 어머니, 이게 뭐 그렇게 쉽게 통째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건 줄 아세요? 한 올 한 올 붙인 건데 저 혼자서는 떼지도 못해요. 며느리가 언제 제 얘기를 무서워하던 아이였어야 말이죠. 무서워하기는커녕 귓등으로도 안 듣는 아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 입장에서는 해야 할 말을 한 것이었는데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며느리는 끊임없이 화장에 공을 들이고 하루 종일 그놈의 화장 고친다고 가족실 들락거리는 게 일이었어요. 그뿐이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아들 친구들이 문상하러 몇 왔는데 며느리는 아예 그 상에 자리 잡고 앉아서 아들 친구들이랑 술판을 벌이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술을 마시더니 조문객들이 아직 오시는 시간에 지 먼저 들어가서 자겠다고 하면서 가족실에 들어가서 쿨쿨 잠을 자던데 술을 마셔서 그러는지 코까지 골면서 자는 겁니다. 그 꼴을 보고 제 속이 어땠겠어요. 떠나는 남편이 얼마나 쓸쓸할까 싶은 생각에 저럴 거면 차라리 오지나 말지 싶은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씁쓸한 가운데 장례를 다 치르고 형식적이긴 하나 상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모아둔 돈은 이미 아들 결혼할 때 다 털어줬고 심지어 그때 받은 대출금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었으니 아들놈은 그 빚이 빚될까 봐 지레 겁먹고 상속받을 것도 없겠지만 뭐가 있다고 해도 포기하겠다고 하더군요. 그걸 빤히 알고 있으니 아버지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해도 병문안 한 번 안 왔던 거 아니겠어요? 떨어질 콩고물이 뭐라도 있었으면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남편이 보장 큰 걸로 들어놓은 사망보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받게 될 보험금은 저희 부부가 대출까지 받아 탈탈 털어준 아들 결혼자금보다도 큰 돈이었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아들 며느리 태도는 달라졌을 게 분명하죠. 남편이 처음 그 보험을 들 때도 그 보험금은 아들 며느리 주려는 게 아니라 남편 먼저 떠나게 될 경우 혼자 남겨질 제 노후를 위해 마련하는 거라고 했던 것이고 그 보험금 미끼로 아들 며느리 효도 받을 생각도 없었기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 보험금에 대해서는 일절 아들 며느리에게 알리지 않았고 남편 떠나고 난 후에도 저 역시 그 보험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들 며느리에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보험금의 존재에 대해 아들 며느리가 알게 된 거예요. 장의차에 제 가방을 두고 내려 아들 며느리가 그걸 받아다 줬는데 그 안에 제가 남편 사망 진단서를 여러 장 받아놓은 걸 용도별로 분류해서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사망 진단서가 여러 장 필요하다고 한꺼번에 받아두는 게 좋을 거라고 사람들이 그러기에 그러기는 했는데 제가 워낙 깜빡깜빡 잘하니 그렇게 뒀던 걸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서류들이랑 섞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미리 분류를 해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 보험사 제출용이라고 적어놓은 사망진단서도 당연히 있었던 것인데 아들 며느리가 그걸 본 거죠. 보험사 제출용이라니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앞으로 보험 들었는 게 있었어요? 얼마나 나오는 건데요?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말을 안 하세요? 뭐야. 그럼 그것도 아버님 유산인 거 아니야? 어머님, 이거 어머님 혼자 꿀꺽 하실 생각으로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알게 된 이상 그렇게는 안 될 테니 걱정 마. 무슨 생각으로 숨기고 있었는지 그딴 건 관심도 없고요. 보험금 얼마나 나오는지 그거나 말씀해 보세요. 남편 장례식장에서 진심 어린 추모 한번 드리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아들 며느리는 그 순간 제가 본 그 어떤 모습보다 진심 어린 표정으로 눈을 반짝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꼴을 보니 오장육부가 다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진심 저것들이 인간인가 싶더라고요. 자식도 뭣도 아니고 인간 존재를 의심하게 될 정도였어요.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것들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좋으냐? 뭐라도 받아갈 게 있다 싶으니 이렇게 바싹 붙어 앉아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당연히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잘못이라고 그러세요? 아버지 쓰러지셔서 수술실 들어가 계시다는 소리 들어도 병간호 시킬 생각하지 말라 소리나 하고 떠날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아들한테 연락하신 아버지도 외면했던 놈이 아버지 보험금 따지니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되는 거냐? 아니, 그렇다고 그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장례식장에서도 내내 아들 며느리 노래 다 했잖아요. 장례식장에 와서 자리만 지키면 되는 건 줄 아냐? 애초에 아버지가
너희 같은 것들은 자식이라고 생각도 안 하겠다고 하시면서 내쫓은 거기도 하지만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이딴 식으로 구는 것들, 나도 아버지 뜻 따라서 너희들 자식 취급 안 할 테니까 보험금이고 뭐고 눈독 들이지 마라. 니들 몫은 없어. 부모 은혜도 모르고 그저 돈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것들. 이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 아니고 뭐겠냐. 다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나와버렸는데 보험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이것들이 우선은 저를 어떻게든 구워 삶아 그 보험금 나누어 받아볼 작정인지 제 눈치를 살살 보며 며칠 뻔질나게 연락하며 살갑게 굴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제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고 한결같이 지들을 무시하니 그 방법으론 안 되겠다 싶었던지 바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들은 둘이 합심해서 저를 조종하려고 그 가스라이팅인지 하는 걸 또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버지 저렇게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었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혼자 있다가 쓸쓸하게 가실 거냐고요. 내가 너희 아버지랑 결혼한 게 네가 중학생 때인데 어머니 소리를 지금 처음 들어보는구나. 참, 그 돈이 뭔지 그게 대단하긴 한 모양이네. 어머니, 지금 그렇게 빈정거리실 때가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혼자 계시면 쓰러져도 누가 알겠어요? 어머니 옆에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뭐라고 하셔도 하나뿐인 자식인 저한테 기대기 되어 있는 건데 언제까지 고집 부리실 거예요? 예? 아버지처럼 연 끊는다 어쩐다 잘난 척하다가 아프고 병들어서 연락해서 아쉬운 소리하며 빌빌 댈 거예요? 그땐 늦어도 한참 늦은 거죠. 저희도 그러시면 어머니 봐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 미리미리 덕 쌓는다 생각하고 아들 며느리 대접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것들은 남편이 마지막에 아들 며느리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쓸쓸하게 간 것을 두고 오히려 저를 겁주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원래 싹수 없는 것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남편이 죽고 난 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뻔뻔하고 어이없게 나오는 게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아버지 임종 지키지 못한 것들 죄스럽게 여기지는 못할 망정. 지금 나더러 그 꼴 똑같이 당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보험금 내놓으라는 소리냐? 아들 며느리 대접? 어림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이제 저는 그 옛날의 제가 아니죠. 아들이 뾰족하게 나를 세워 몰아붙이는 말에 죄인처럼 말도 못하고 남편을 안타깝게만 생각하던 그런 제가 아닙니다. 아들의 그런 수법을 너무나 빤히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두렵지도 않았으니까요. 너희들 하는 꼴 보고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내가 죽을 때 돼서 니들 간호받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냐? 나는 무서울 거 하나 없다. 조심할 것도 없지. 너희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다 말 같지 않은 소리라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헛수고하지 마라. 서로 피곤할 뿐이야. 제가 그렇게 나오니 아들 며느리는 잠깐 당황하더니 이내 큰 소리 치더군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좋게 말로만 알 수 없죠. 엄연히 우리 아버지 유산인데 그걸 왜 당신이 독차지해요? 내가 아들인데 내 지분이 있는 거지. 법으로도 보호해준다고 하던데 유류분 청구 소송할 거라고요. 어쩌면 제가 예상한 모습 그대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건지 씁쓸했어요. 그런 심정으로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아들 며느리에게 던졌죠. 일부러 며느리 면상 맞추려고 확 하고 던진 건데 아주 정중앙으로 날아가 정통으로 맞춘 거예요. 며느리가 아프다고 하는 꼴 보면서 깔깔대며 웃어줬습니다. 남편 보내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는 거였어요. 아들 며느리는 얼굴 맞은 건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 서류 받아들고 이마 찌푸려가며 읽어보던데 지들이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나 하려나요. 글자라곤 통 읽은 적도 없는 것들이니 말이에요. 그 서류는 남편이 죽기 전에 저를 증인으로 두고 작성한 유언장과 재산 분배에 관한 거였어요. 물론 변호사 입회해 작성했고 공증도 다 받아둔 거죠. 평생 아들 합의금 갚아대느라 지방이동 다 뽑힌 지 오래고 그나마 노후자금이라 생각하고 꾸준히 모아두고 있던 것도 아들 결혼할 때 다 털어주고 남편과 제가 살던 집 하나 남은 건데
그나마도 아들 결혼 자금 마련할 때 담보 잡혀 빚을 냈으니 그 빚 남은 거 제하고 차등 분배한다고 해도 어차피 아들에게 돌아갈 돈은 아주 적은 돈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들어둔 사망보험금은 애초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 특별히 아내와 아내의 아들에게 나눠준다고 명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내인 제 이름과 아들과 며느리는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건 바로 제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서류를 받아들고 아들 며느리는 용케도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는 하는 건지 아버지가 나 말고 다른 자식이 또 있다는 거냐? 어떻게 내가 모르는 자식이 또 있냐 하며 기함을 하더군요. 아들 며느리가 본 서류에서처럼 실은 제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재혼하기 전 이혼한 전 남편과 낳았던 아들이에요. 이혼할 때 저는 양육권을 갖지 못했어요. 양육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들을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못 됐거든요. 당장 아들 데려와 함께 있을 공간도 없었으니 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전 남편과 시댁에서 맡아서 키웠어요. 저와 맞지 않았던 것이지 전 남편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고 시부모도 손주 사랑 지극하셨던 분들이니 엄마 없이도 사랑 많이 받고 잘 자라 밝고 살가운 성향을 가진 청년이 되어 제게 연락을 해온 아들이었어요. 아들 어릴 때는 괜한 혼란을 준다고 연락하는 것을 시댁에서 염려를 많이 하셨고 아들 대학이라도 가면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왕래하며 지내라 하셨고 저 역시 인정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아들이 대학생이 되어 연락을 해온 것이고 이후로 저는 아들과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고 가끔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남편 또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런 제 아들이 군대 가 있는 동안 전 남편이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걱정이 되어 군대 면회도 가고 편지도 자주 하며 그때 아들과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면서 남편과도 함께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남편과 제 아들도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었죠. 제 아들은 그 성향 그대로 남편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며 잘했어요. 엄마랑 재혼하신 분이니 자기한테는 새 아빠가 되는 건데 자기는 그 호칭이 어쩐지 싫다며 새 아빠 말고 둘째 아빠 어떠시냐 하며 넉살 좋게 웃기도 하고 둘이 따로 연락도 할 정도로 많이 가까워졌었답니다. 남편이 쓰러져 입원했을 때 남편의 아들 며느리는 제가 사정하듯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했지만 제 아들은 병원에 자주 찾아왔었어요. 저만큼이나 남편이 쓰러진 걸 안타까워했고 진심으로 가슴 아파했죠. 남편 옆에서 말동무도 해주고 밥 먹는 것도 돕고 그렇게 지가 간호를 자처하며 저한테 사우나도 다녀오라고 하고 집에 가서 편하게 한숨 자고 오라고도 하고 그랬던 아들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도 느끼는 바가 컸을 거예요. 남편이 떠나기 직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아들에게 연락했을 때조차 외면을 받고 나니 제 아들에 대한 애틋함이 더 커졌던 걸 테고요. 피나 넣어준 아들보다 내 아들이 더 진짜 아들인 것 같다 하며 제게 보험금 수익자로 저와 함께 제 아들 이름을 올리고 싶다고 먼저 얘기를 꺼낸 것도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 아들 이름이 거기 올라가게 된 거였습니다. 그 서류를 보더니 아들 며느리는 더 길길이 날뛰며 말하더군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당신 아들한테 왜 우리 아빠 보험금을 나눠줘요?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그만이에요. 어디서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네가 언제 네 아버지한테 자식인 적이 있었냐? 피만 섞이면 자식이야? 네 아버지한테 자식은 네가 아니라 내 아들이었다. 무식한 소리 작작하고 모르면 찾아보기라도 해. 사망보험금은 유류분 청구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다. 그러니 아들 며느리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박아줬습니다. 나한테 누가 있냐고 했지? 네가 내 하나뿐인 아들이니 고집 부리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아들 대접하라고 했냐? 내가 왜 아무도 없어? 나도 아들 있다 이놈아. 내 진짜 아들 있으니 너희 같은 것들은 필요 없어. 영원히 연 끊고 살 테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내가 죽더라도 그 소식 너희들한테 알려질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알게 되더라도 오지 마라. 나는 관 속에 누워서도
너희 얼굴은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그렇게 시원하게 내지르며 그것들을 제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러고 나니 속이 다 후련했죠. 그리고 그날 제 아들을 집으로 불러 남편 뜻 전하며 보험금에 대해서도 알려줬어요. 제 아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먼저 간 남편의 깊은 마음에 감사하고 남편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그러더니 아버지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이제 엄마랑 자기 단 둘만 남은 거 아니냐고 이 돈은 일단 어머니가 갖고 계시라고 하더군요. 제가 필요한 곳에 먼저 쓰라고 하면서 제가 죽을 때까지 저한테 효도하며 살 거라고 했어요. 아들과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데 현관벨 누르고 현관문 두드리고 하며 저희를 방해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하여간 저것들은 찾아와도 꼭 이렇게 남 좋은 시간 방해하며 찾아오는 건지 말이에요. 그것들은 현관 밖에 무릎 꿇고 앉아서 지들이 너무 잘못 생각했다고 철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달라며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더 이상 그것들 보고 싶지 않았는데 제 아들은 그런 제 심정 알고 현관문 열고 나가 저 대신 아들 며느리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줬어요. 지금껏 한 번도 엄마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던데 갑자기 이러는 거 보면 돈이 대단하긴 대단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지금 우리 엄마한테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비는 게 아니라 돈 찾아와서 이러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아들 며느리는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도 제 아들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며 우리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한 사람이니 내게도 형제 아니냐 잘 지내보자 하며 달려드니 제 아들이 바로 경찰서에 전화 걸어 신고하려 하더라고요. 아유, 이것들 이거 아주 안 되겠네. 경찰서에 신고해서 콩밥이라도 먹여야 정신 차릴 건가? 경찰서 소리 듣더니 아들 며느리는 바로 주랭낭치더군요. 그것들 둘 다 학교 다닐 때부터 경찰서 하도 드나들어서 경찰서라 해도 아무 생각 없을 줄 알았는데 경찰서를 지들 집 드나들 듯 했어도 경찰서가 싫긴 싫은 모양이에요. 너무 잘 알아서 더 싫을 수도 있겠고 말이에요. 하여간 그것들 그렇게 쫓겨난 이후로는 제 아들 무서워서인지 다시 찾아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들 지들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거 갚고 있던 중이었고 그 와중에 남편 사망보험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 더 난리를 쳤던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당연히 지들 목 챙길 수 있는 줄 알고 아르바이트처럼 하던 일도 하기 싫어져서 땡땡이만 치다가 그만뒀다고 하네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것들이 아르바이트 하던 곳이 남편 친구가 하는 식당이었거든요. 그것도 아들 결혼할 때 남편이 친구한테 부탁해서 일 열심히 할 거라는 약속받고 넣어준 거예요. 결혼도 하는데 고정 수입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회사 다니기 싫다니 식당 일이라도 하면서 배우라고 넣어준 거였죠. 그래도 거기서 일하는 게 괜찮았는지 남편과 연락 안 하고 연 끊고 지내는 동안에도 거기서 계속 일을 하긴 했다고 해요. 그러더니 사망보험금 욕심내고부터는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무당열근에 지 멋대로 조퇴하고 늦게 나오고 그러다 그만두겠다고 했으니 남편 친구도 그런 아들 다시 받아주고 싶을 리가 없는 거죠. 아, 다시 일하고 싶다고 찾아왔던데 제가 그놈한테 네 자리 없다 했죠. 그랬더니 대출받은 얘기하면서 돈 갚아야 하니까 일하게 해달라고 필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그 집을 어떻게 만들어준 건데 그걸 담보 잡혀 빚을 내다니요. 아유, 나는 또 내 친구가 언젠가는 지 아들이랑 화해하겠지 했는데 그것들 장례식장에서 하는 거 보고 내가 또 고개를 젓다니까요. 아유, 그러게요. 걔네들 또 찾아오면 바로 내쫓아버리세요. 정신들을 차려야 해요. 그럼요, 재수씨. 걱정 마세요. 내가 가차없이 쫓아내버릴 거니까요. 결국 아들 며느리는 신혼집 날리고 며느리 고향인 전라도 어디로 내려갔다고 해요. 며느리는 지가 집을 나온 거라고 했지만 사고만 치다 친정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그러니 둘이 내려가 눈칫밥 처가살이 제대로 당해보며 이제라도 참교육 받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들놈이 지금도 한 번씩 제 마음 떠보는 문자를 보내는데 저는 여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제 아들 말처럼 그놈이 하는 짓은 다 돈에게 하는 짓임을 저도 잘 알고 있으니 다시는 그것들한테 휘둘리는 일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어릴 때 두고 나와 제대로 된 밥 한 번 해먹여보지 못했던 아들에게 밥 해주는 재미 톡톡히 느끼는 중이죠. 아들 먹일 반찬 만들면서 문득 죽은 남편 생각이 나요. 원수 같은 아들놈 뒤치다꺼리 하느라 남편 좋아하는 반찬도 자주 못 해줬던 게 두고두고 이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네요. 그럴 때마다 하늘을 보고 말하곤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다시 만나면 거기서 내가 당신 좋아하는 반찬 원 없이 만들어 먹여주겠다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 더 많이 해주고 나누며 사시라고 꼭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